당나귀 깨디종, 세기르 백작 부인 지음, 오라스 캐스텔리 그림, 원용옥 손성림 옮김. 드디어 집으로. 나는 이끼 낀 잠자리에 누웠다. 그때 숨죽인 발자국 소리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어두운 밤이었다. 그래도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남자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누굴 죽인다고도 하고 담을 넘는다고도 하였다. 도둑인 것 같았다. 갑자기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걱정스럽게 귀를 기울여 들어보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였다. 저쪽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 누가 있나? 숲에 누가 숨어 있겠어? 너는 겁이 너무 많아. 기껏해야 두꺼비거나 뱀이겠지. 도둑들은 입을 다물었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도둑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잡아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도 미리 알릴 수가 없었다. 입구를 막아 설 수도 없었다.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잡을 방법을 생각해 내기로 하였다. 도둑들이 내 발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 드디어 도둑들이 자리를 떴다. 나는 그들을 쫓아갔다. 시간이 흘러 밤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도둑들이 발소리 때문에 빨리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 지름길로 갔다. 채소밭을 둘러서 쌓아놓은 담벼락에 내가 도둑들보다 먼저 도착하였다. 높이가 가장 높은 담 근처로 가서 도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곳 벽에 붙어 있으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15분가량을 기다렸다. 마침내 도둑들의 발소리와 속삭임이 들렸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내 쪽으로 온 도둑은 빠스파르뚜이고 다른 쪽으로 간 도둑은 피노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돌이 듬성듬성 떨어져 나가 발 디딜 틈이 생긴 벽 쪽으로 가서 숨었다. 생각하였던 대로 파스파르투는 그 벽을 발과 손으로 더듬으며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나는 숨 죽인 채 파스파르투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가 내 머리 높이까지 올라가자 벽으로 달려들었다. 파스파르투의 손이 담 꼭대기에 닿았을 때 나는 파스파르투의 다리를 물고 세게 잡아당겼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떨어진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파스파르투가 깨어나서 자신의 친구를 부를까봐 나는 그에게 발길질을 한번 하였다. 파스파르투는 완전히 기절하였다. 피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올 것을 대비하여 나는 그 곁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다. 곧바로 피노가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그는 조금 걸어오더니 멈추어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조금 더 가까이 왔다. 그렇게 피노는 파스파르투가 쓰러져 있는 곳 가까이까지 왔다. 하지만 그는 벽의 위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파스파르투를 보지는 못하였다. 어이, 어이, 사다리 찾았어? 올라가도 돼? 대답이 없었다. 피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그냥 돌아가려는 것 같았다. 나는 더 기다리지 않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피노의 윗옷을 물어 끌어당겨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머리를 한 발로 찼다. 결국 피노도 친구 곁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들이 깨어나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야 하였다. 나는 정원사가 잠들어 있는 곳과 외양간 성으로 달리며 큰 소리로 울어댔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깼다. 용감한 사람 몇 명은 무기와 램프를 들고 나왔다. 나는 그들을 데리고 도둑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갔다. 이런 두 사람이나 죽어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한 명이 신음을 하는데요. 피 좀 봐요. 머리를 다쳤나 봐. 저 사람도 마찬가지야. 상처가 갔다니. 말이나 당나귀가 찬 것 같군. 맞아요. 이마에 말발굽 자국이 있어요. 주인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집으로 데려가요.
마차를 준비하고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와요.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해보겠어요. 피에르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정원사가 들 것을 가져왔다. 겨울에 온실로 쓰는 큰 방으로 다친 도둑들을 옮겼다. 두 사람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정원사가 두 사람을 불빛에 비추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가족에게도 알려야지요. 루이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정원사가 그들의 주머니를 뒤져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뒤이어 날이 잘 선 칼 두 자루와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는지를 알겠어요. 도둑질을 하러 온 거예요. 어쩌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알겠어요. 깨디숑이 나타나 그렇게 울어댄 것도 이유가 있었군요. 깨디숑이 도둑질을 하러 온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싸운 거예요. 깨디숑이 발길질을 해서 머리를 다치게 했고요. 우리를 깨우려고 깨디숑이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피에르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그 말이 맞아요. 용감한 까디숑이 이번에는 우리를 크게 도와줬네요. 이번에는 잘난 척을 해도 되겠어요? 이리 와, 까디숑.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멋지게 돌아왔구나. 자크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나는 기뻤다. 그래서 도둑들이 누워있는 온실의 문 앞에 얌전히 서 있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온실 안의 풍경이 잘 보였다. 사람들이 도둑들을 보살펴주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왔다. 그때까지도 도둑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다친 부위를 살펴보았다. 둘 다 정통으로 이마에 한 대씩 맞았군요. 말발굽 자국이 선명해요. 어쩌면 당나귀일 수도 있지요. 혹시 깨디종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도둑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칼과 종이를 좀 보세요. 피에르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그리고 그 종이를 읽기 시작하였다. 1. 에르피니에르 성. 사람이 많음, 도둑질하기에 좋지 않음, 채소와 과일들은 훔치기 쉬움, 벽이 높지 않음. 2. 사제관. 늙은 신부, 무기 없음, 귀먹고 늙은 하녀, 예배 보는 동안에 도둑질하기 좋음. 3. 수르발성. 주인 외출, 1층의 부인 혼자, 3층의 하인, 아름다운 은제품 훔치기 좋음, 소리 지르면 죽일 것. 4. 샹대성. 집 지키는 개들 죽일 것, 1층에 아무도 없음, 은제품, 값진 물건과 보석 훔칠 것, 들키면 죽일 것. 보셨지요? 이 남자들은 우리 채소밭과 과일을 몽땅 훔쳐 가려고 온 도둑들이에요. 선생님이 치료를 하시는 동안 저는 경찰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주머니에서 구급용 상자를 꺼냈다. 거기서 주사기를 꺼내 두 도둑들한테서 피를 뽑았다. 그러자 도둑들이 눈을 떴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 안에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보고 겁을 먹은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린 그들은 뭐라 말을 하려고 하였다. 의사 선생님이 그들을 꾸짖었다. 조용히 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들이 누군지 또 왜 여기 왔는지 들어볼 필요도 없어. 피노는 위도의 손을 가져갔다. 종이와 칼이 모두 없었다. 그는 파스파르투를 향해 속삭였다. 내 귀에는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잘 들렸다.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입 다물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 무조건 모른다고 해. 하지만 종이는 저 사람들이 가져갔잖아. 주었다고 말해야지. 칼도 좀 대담해져 봐. 그러면 누가 내 머리를 그렇게 세게 때려서 기절을 한 거야? 나도 몰라.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진 다음 맞았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벽을 기어 올라간 걸 누가 보았는지 알아야 할 텐데. 곧 알게 될 거야. 우리를 때려 눕힌 사람이 와서 어떻게 그리고 또 왜 그랬는지 말해주지 않을까? 그래, 맞아. 거기까지는 다 모른다고 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을 맞추자. 먼저 우리가 함께 길을 떠났어? 저기. 이 두 사람을 떼어놓아요.
우리한테 할 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들은 파스파르투와 피노를 떼어놓았다. 둘이 다 헤어지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사람들은 둘의 팔과 발을 묶고 각각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밤이 무척 깊었다. 사람들은 초조하게 경찰을 기다렸다. 새벽이 되어서야 경찰 반장이 부하 4명을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경찰 반장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도둑들의 주머니에서 찾은 종이와 칼도 보여주었다. 경찰 반장은 칼과 종이를 보더니 단박에 2명이 도둑임을 알아챘다. 경찰 반장은 한참 동안 그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 전에 갤리선 옛날의 노예나 죄수들에게 노를 젓게 하던 돛담배에서 도망친 죄수들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결국 도둑들은 경찰 마차에 실려 감옥에 가게 되었다. 나는 혼자 집 앞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초조하게 내 꼬마 주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특히 자크가 보고 싶었다. 내가 좋은 일을 하였으니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줄지도 모르자는가. 날이 밝았다.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 아침을 먹고 난 후였다. 아이들이 현관 계단 앞으로 몰려왔다. 아이들은 서로 다투며 나를 쓰다듬었다. 아이들 중에서 자크가 제일 다정하게 나를 쓰다듬어 주었다. 우리 착한 까디숑, 이제 돌아왔구나. 내가 떠나서 얼마나 슬펐다고. 까디숑, 우리가 여전히 너를 좋아하는 걸 봤지? 맞아, 까디숑이 다시 착해졌어. 잘난 척 하지도 않아. 이제 다른 당나귀나 개들도 물지 않아. 안장과 고삐도 얌전히 채우게 하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꽃다발도 먹지 않아. 사람들이 등에 타도 발길질을 안 해. 내 조랑말 뒤에서 달리며 꼬리를 물지도 않아. 또 도둑을 2명이나 잡아서 우리 채소랑 과일을 지켰어.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저마다 나에 대해 한마디씩 하였다. 그런데 까디종이 어떻게 도둑들을 잡았을까? 글쎄, 울어서 사람들을 깨웠대. 어른들이 나와서 보니까 까디종이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정원을 왔다 갔다 하며 뛰고 있었대. 그래서 램프를 들고 따라갔대. 그랬더니 2사람이 기절해 있더래. 나중에 알아보니 그 사람들이 도둑이었던 거지. 까디숑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도둑이라는 걸 알았지? 도둑은 우리랑 다른 옷을 입거나 얼굴이 다르게 생겼나? 나는 도둑이 우리랑은 다르다고 생각해. 예전에 도둑을 본 적이 있거든. 그들은 모두 뾰족한 모자를 쓰고 밤색 외투를 입어. 게다가 커다란 코스염까지 있어서 아주 무섭게 생겼지. 엘리자베스가 말하였다. 어디서 봤는데 언제 봤어? 피에르가 말하였다. 작년 겨울에 프랑콘이 연극에서 봤어. 하하하, 또 바보 같은 소리. 나는 내가 여행하다 진짜 도둑을 봤다는 줄 알았지. 정말 도둑이었어. 경찰들이 도둑들하고 싸웠고 죽이거나 감옥에 넣었는걸. 전혀 웃기지도 않았어. 얼마나 무서웠는데. 다친 경찰들도 있었단 말이야. 진짜 바보네. 내가 본 것은 연극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가짜로 연기하고 우리는 돈을 내고 가서 보는 거지. 그 사람들은 똑같은 연극을 저녁마다 해. 어떻게 다시 해? 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친 척하고 죽은 척하는 걸 모른단 말이야. 실제로는 너나 나처럼 건강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어른들은 그 사람들이 도둑인 걸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칼을 찾았다나 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칼은 어떻게 생겼는데? 자크가 말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그게 다른 칼들하고 똑같이 생겼지. 그러면 그걸로 사람을 죽일지 어떻게 알아? 빵 자르는 칼일지도 모르잖아. 자크, 너 때문에 신경질 나. 너는 무엇이든지 다 알아야만 하니? 내가 설명하려는데 자꾸 말을 막고 있잖아.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종이도 찾았는데 거기에 우리 채소를 다 훔치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죽인다고 쓰여 있었대. 이제 됐니? 피에르가 말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죽였지?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주 용감하고 권총이랑 장총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안 되면 우리도 도왔을 거고. 엘리자베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도둑들의 공격을 받았다면 너 혼자 멋지게 해치웠을 텐데. 앙리가 말하였다. 나도 너만큼 용감해. 나는 아빠를 못 죽이게 도둑들 다리를 잡아당겼을 거야. 얘들아 그만해. 그리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까미오가 말하였다. 다 아는 이야기를 뭐하러 더 들어.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도둑들을 알아봤는지 왜 나한테 물어봤어? 비에르 도련님, 앙리 도련님, 오기스트 도련님이 오셨어요. 부엌에 채소 반찬거리를 들고 온 정원사가 말하였다. 오기스트는 어디 있어요? 정원에요. 까디숑을 만날까봐 겁이 나서 성 근처에도 못 오세요. 가엾은 오기스트. 나는 한숨이 나왔다. 오기스트가 나를 겁내는 것은 당연하다. 나 때문에 말에서 떨어지고 가시에 얼굴을 긁히고 심지어 진흙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으니 말이다. 오기스트에게 사과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지? 용서를 받다. 나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오기스트에게 사과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때 아이들이 다가왔다. 오기스트는 나에게서 좀 떨어져서 두려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날이 좀 더울 거야. 오래 산책하는 것은 좋지 않아. 우리 공원의 그늘에서 놀자. 피에르 말이 맞아. 나는 지난번에 죽을 뻔한 일이 있고 나서는 몸이 약해졌어. 그래서 오래 걸으면 몹시 피곤해. 깨디숑이 원망스럽지? 앙리가 물었다. 아니, 나는 깨디숑이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마 길에서 뭔가에 놀라서 그랬을 거야. 너무나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나를 그 끔찍한 웅덩이에 빠뜨렸을 거야. 나는 깨디숑을 미워하지 않아. 다만 뭐? 피에르가 물었다. 깨디숑을 타지는 않을 거야. 오기스트가 나를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 나는 감동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오기스트한테 못되게 군 일이 더욱 미안하였다. 까미우와 마들렌이 요리를 하자고 하였다. 아이들은 모두 좋아하며 정원에 오븐을 만들었다. 직접 주워온 마른 나뭇가지들로 불을 피울 준비도 하였다. 그리고 모두 부엌으로 달려가 앞치마를 얻어왔다. 드디어 정원에서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오기스트와 피에르는 나무를 가져왔다. 그리고 나무를 잘라 오븐을 채웠다. 아이들은 불을 지피기 전에 점심 식사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나는 오믈렛을 할 거야. 난 커피가 들어간 크림. 난 갈비를 구워야지. 난 식초를 넣은 송아지 고기 요리. 난 크림 넣은 딸기 디저트. 나는 버터빵 요리. 나는 설탕을 넣은 요리. 난 버치 케이크. 각자 자기가 만들 음식을 말하였다. 오기스트는 식탁을 차리고 심부름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아이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이야기하였다. 먼저 오믈렛을 만드는 까미우가 불을 피워달라고 하였다. 뒤이어 아이들이 각자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오기스트를 불러댔다. 오기스트, 나는 크림을 풀어야 해. 부엌에 가서 커피 좀 얻어다 줘. 깜빡 잊어버렸어. 빨리 서둘러줘. 마들렌이 말하였다. 난 까미우한테 불을 피워줘야 해. 커피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난 급해. 오기스트가 달려갔다. 오기스트, 난 갈비를 구워야 해. 숯불과 석쇠가 필요해. 이제 막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썰었어. 엘리자베스가 말하였다. 오기스트는 커피를 가져왔다. 그리고 또 석쇠를 가지러 달려갔다. 샐러드를 만들려면 식초가 필요해. 오기스트, 기름과 식초를 부탁해. 앙리가 말하였다. 석쇠를 가져온 오기스트는 식초와 기름을 가지러 다시 달려갔다. 이런 오기스트, 내 불은 언제 붙이는 거야? 달걀 준비는 다 됐어. 이러다간 내 오믈렛을 망치고 말 거야. 심부름할 게 많아. 그래서 나무에 불을 붙일 시간이 없었어. 내 숯불은 어디 있어? 오기스트, 내 숯불을 잊어버렸나 봐. 아니야, 엘리자베스, 하지만 가져올 수가 없었어. 여기저기 계속 뛰어다녔단 말이야. 갈비를 구울 시간이 없어. 오기스트, 서둘러. 난 재료들을 자를 칼이 필요해. 오기스트, 빨리 칼 좀 갖다 줘. 루이가 말하였다. 한쪽에서는 꼬마들끼리 바쁘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딸기에 넣을 설탕이 없어. 앙리에트, 설탕, 서둘러. 자크가 말하였다. 최대한 빨리 가루를 내고 있잖아. 하지만 힘들어 죽겠어. 난 조금 쉴래. 그리고 목도 말라. 그럼 버찌를 좀 먹어. 나도 목이 마르네. 잔느가 말하였다. 그러면 나도 조금만 맛볼래. 목 좀 축이게. 자크가 말하였다. 나도 목을 좀 축일래. 요리를 하는 건 정말 힘들어. 바구니에 버찌가 4개나 있어. 루이가 말하였다. 일단 앉자. 잔느가 말하였다. 모두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버찌를 모두 다 먹어버렸다. 바구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이들은 걱정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 혼날 거야. 어떻게 하지? 깨디종한테 살려달래자. 깨디종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우리가 다 먹어버린 버찌를 깨디종이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 아니야. 깨디종은 도와줄 수 있어. 착한 깨디종, 우리 바구니가 빈 것 좀 봐. 이것 좀 채워줘. 자크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시키려고 빈 바구니를 보여주었다. 나는 그 바구니의 냄새를 맡았다. 집까지 종종 걸음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버찌 바구니가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있던 바구니를 물고 아이들에게 돌아왔다. 내가 버찌 바구니를 물고 돌아오자 아이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다른 아이들도 이 소리에 모두 돌아보며 무슨 일인지 물었다. 역시 깨디종이야. 깨디종이라니까. 조용히 해. 그러면 우리가 버찌를 다 먹은 걸 알게 되잖아. 알아도 할 수 없지. 나는 사람들이 깨디종이 얼마나 착하고 머리가 좋은지 알았으면 좋겠어. 자크는 큰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자신들이 다 먹어버린 버찌 사건을 해결해 주었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큰 아이들은 꼬마들을 야단치지 않았다. 대신에 솔직하게 말한 자크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내가 정말 똑똑하다고 감탄하였다. 그러는 동안 오기스트는 까미우에게 불을 피워주었다. 엘리자베스에게도 숯불을 피워주었다. 까미우와 마들렌은 오믈렛과 크림을 다 만들었다. 엘리자베스도 갈비를 굽고 있었다. 피에르는 송아지 고기를 조각내서 양념하고 있었고 앙리는 감자 샐러드를 섞었다. 자크는 딸기와 크림을 섞고 루이는 빵에 버터를 발랐다. 앙리에뜨는 설탕 그릇이 넘치도록 각설탕을 갈아 놓았다. 잔느는 바구니에 있는 버치 꼭지를 땄다. 오기스트는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부지런히 식탁을 차렸다. 포도주를 시원하게 해줄 찬물도 가져왔다. 식탁을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배 모양의 무와 오이 피클, 정어리와 올리브로 식탁 위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 엄마한테 밖에서 점심 먹는 것을 허락받아야 해. 빨리 갔다 오자. 오기스트가 지키고 있으면 돼.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모여있는 집 거실로 급히 몰려갔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 엄마들에게 가서 밖에서 식사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아이들은 오기스트를 만나러 다시 급하게 달려나왔다. 그런데 오기스트가 사라지고 없었다. 오기스트, 오기스트, 나 여기 있어, 여기야. 목소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다. 모두 고개를 들어보았다. 오기스트가 떡갈나무 위에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었다. 왜 거기 올라갔어? 오기스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없이 계속 내려오기만 하였다. 오기스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몸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런 오기스트를 놀라서 바라보았다. 오기스트, 나무에는 왜 올라갔어? 무슨 일이야? 깨디종이 없었더라면 나도 없고 우리 점심 식사도 없어졌을 거야. 나는 내 목숨을 구하려고 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어떻게 깨디종이 내 목숨을 구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 점심 식사를 지켰다는 거야? 일단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자. 배고파 죽겠어. 모두 풀밭에 깔아놓은 식탁보 주위에 앉았다. 아이들은 음식을 차례대로 내놓았다. 모두 맛있게 먹었다. 그동안 오기스트가 이야기를 하였다. 너희들이 떠나자마자 농장에 커다란 개 2마리가 왔어. 음식 냄새를 맡은 거지. 난 막대기를 휘둘러서 쫓으려고 했어. 그런데 개들이 우리 음식을 본 거야. 개들은 내 막대기를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한테 덤벼들었어. 그래서 난 제일 큰 개한테 막대기를 던졌어. 하지만 그 녀석이 내 등에 달려들어서 뭐라고? 내 등에? 그러면 그 사이에 개가 내 뒤로 돌아갔단 말이야? 아니, 막대기를 던지고 나니 나를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굶주린 개 2마리한테 잡아 먹힐 것 같아서. 오기스트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하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망가려고 내가 등을 보였구나. 너희들을 찾으러 가려고 했지. 그런데 개들이 나한테 달려들잖아. 그때 깨디종이 나를 구하러 와주었어. 깨디종은 먼저
큰 개의 등 가죽을 꽉 물었어. 그리고는 내가 나무에 올라가는 동안 마구 흔들었지.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개가 내게 달려들었어. 옷을 물었는데 난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무서웠다고. 다행히 깨디종이 그놈한테서도 나를 구해주었어. 개 한 마리는 흔들어서 공중에다 던져버렸지. 어찌나 힘껏 던졌던지 떨어진 걸 보니 피를 흘리고 있더라. 그러고 나서 깨디숑은 내 바지를 물고 있던 개 꼬리를 물었어. 개가 내 바지를 놓자 깨디숑이 멀리 잡아 끌었지. 그러고는 뒤로 돌아 뒷발길질을 했어. 굉장히 세게 찼어. 아마 그 개의 턱뼈랑 이빨 몇 개는 부러졌을 거야. 개들은 깨갱거리면서 도망갔어. 그래서 내가 막 나무에서 내려오던 참에 너희들이 온 거야. 아이들은 내가 지혜롭고 용감하다며 칭찬해 주었다.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박수도 쳐주었다. 다들 봤지? 내 친구 깨디숑이 다시 훌륭한 당나귀가 된 거야. 난 깨디숑을 정말 좋아해. 그렇지, 깨디숑. 우린 항상 좋은 친구지. 자크가 눈을 반짝이며 아이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큰 소리로 울어 대답하였다. 아이들이 웃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이들은 나머지 식사를 계속하였다. 아이들은 준비한 음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 가엾은 자크만이 한순간 창피해하였다. 자크는 크림 넣은 딸기 디저트를 만들기로 하였다. 크림에 설탕과 꼭지를 딴 딸기를 넣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일이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끝났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자크는 자신의 요리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크림 안에 든 딸기를 으깼다. 얼마나 열심히 으깼는지 딸기와 크림이 죽처럼 되어버렸다. 모양이 예쁘지 않았다. 자크가 드디어 자신의 딸기 디저트를 내놓았다. 이게 도대체 뭐야? 빨간색 죽이야? 뭘 갖고 만든 거야? 빨간색 죽이 아니야. 크림 넣은 딸기 디저트야. 아주 맛있어. 진짜야. 먹어보면 알 거야. 당황한 자크가 대답하였다. 그런데 딸기는 어디 있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지저분해. 딸기를 으깨면 더 맛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럼 잠깐만 기다려. 새로 만들어줄게. 다시 딸기를 따올게. 농장에서 크림도 얻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자크가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말하였다. 아니야. 우리 착한 꼬마 자크. 내 크림이 아주 맛있어 보인다. 그 크림 나 좀 줄래? 자크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엘리자베스가 말하였다. 자크는 엘리자베스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그리고 얼굴이 다시 밝아져서 엘리자베스의 접시에 크림을 가득 따라주었다. 다른 아이들도 자크의 노력에 마음이 풀어졌다. 모두 크림을 달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크림의 맛을 보았다. 그리고는 크림에 딸기를 통째로 넣은 것보다 으깬 것이 훨씬 더 맛있다고 칭찬하였다. 아이들이 크림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자크의 표정도 아주 밝아졌다. 자신도 맛을 보고는 더 많이 만들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할 정도였다. 점심 식사가 끝났다. 모두 즐거워하며 함께 설거지를 하였다. 공부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때까지도 설거지는 끝나지 않았다.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아이들을 불렀다. 아이들은 설거지를 모두 끝내고 가겠다며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하였다. 부모들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아이들은 설거지를 끝내고 공부하러 갔다. 그리고 오기스트는 집에 돌아가려고 모두에게 인사를 하였다. 돌아가기 전에 오기스트가 나를 불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오기스트는 달려와서 나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나는 기뻤다. 오기스트는 복수심도 없고 못되지도 않은 정말 괜찮은 아이였다. 겁쟁이고 바보 같은 면도 좀 있지만 그건 오기스트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며칠 후에 나는 또 한 번 오기스트에서 좋은 일을 해줄 기회가 생겼다. 오기스트를 구하다. 다음 주 목요일에 아이들이 다시 만났다. 오늘은 뭘 하며 재미나게 놀지? 큰 연못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내일은 생선 요리를 먹을 수 있겠네. 그런데 낚시를 어떻게 하지? 낚싯줄 있어? 찌는 많아. 하지만 낚시도구를 매달 긴 막대기가 없어.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마을에 가서 사다 달라고 말이야. 마을에선 안 팔아. 큰 시장까지 가야 해. 거긴 너무 멀어. 저기 오기스트가 온다. 어쩌면 오기스트네 집에는 낚싯줄이 있을지도 몰라. 조랑말을 보내서 가져오게 하자. 내가 까디숑을 타고 갈래. 자꾸 혼자서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돼. 별로 멀지 않은 걸 뭐. 까디숑을 타고 뭘 찾으러 간다는 거야, 얘들아. 낚시할 때 쓰는 줄 말이야. 오기스트, 너희 집에 있니? 아니, 하지만 멀리 찾으러 가지 않아도 돼. 만들면 되잖아. 그래, 맞아.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숲에 가서 나무를 자르자. 칼 있어? 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까미유가 런던에 갔다 오면서 사다 준 좋은 칼이 있어. 나도 마들렌이 준 게 있어. 나도. 그러면 함께 가자. 우리는 숲에서 큰 나무를 자르는 거야. 그리고 꼬마들은 작은 가지를 만들고 나무 껍질을 벗기면 돼.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무얼 하면 돼? 소녀들이 말하였다. 낚시할 때 필요한 것을 준비해줘. 빵, 지렁이, 치 같은 거 말이야. 피에르가 대답하였다. 모두 각자 맡은 일을 하러 흩어졌다. 나는 연못 쪽으로 갔다. 거기서 30분 넘게 아이들을 기다렸다. 마침내 아이들이 낚싯줄과 찌 그리고 여러 가지 낚시 도구들을 들고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물 위로 물고기들이 올라오게 하려면 물을 좀 건드려야 해. 아니야. 아주 작은 소리라도 내서는 안 돼. 물고기들이 놀라면 물속 깊이 숨어버린단 말이야. 내 생각엔 빵 조각을 좀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물고기들을 꿰어내보자고. 하지만 빵 조각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먹이를 너무 많이 주면 물고기들이 배가 부를 거야. 잠깐만, 내가 할게. 내가 빵 조각을 던지는 동안 다들 찌나 준비해. 엘리자베스는 빵 조각을 연못에 던졌다. 물고기가 우르르 몰려와 빵 조각들에 덤벼들었다. 엘리자베스는 더 많이 던졌다. 루이, 자크, 앙리에또와 잔느도 엘리자베스와 함께 빵 조각을 던졌다.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물고기들은 이제는 더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배가 부른 모양이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던져줬나 봐. 엘리자베스와 루이와 자크에게 슬쩍 말하였다. 뭐 어때? 나머지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먹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물고기들이 찌를 물려고 하지 않잖아. 우리는 지금 물고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어쩌지? 모두들 알면 화낼 텐데.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모두 찌를 만드느라 바쁘잖아. 어쩌면 물고기들이 배가 불러도 찌를 물지 몰라. 자, 이제 찌가 준비됐어. 모두 줄을 하나씩 잡자. 그리고 물속에 던져. 피에르가 낚싯줄을 가져오며 말하였다. 모두 자기 줄을 하나씩 잡고 피에르가 말한 대로 물속으로 던졌다.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물고기는 찌를 물지 않았다. 자리가 좋지 않아. 더 멀리 가자. 형, 여기에는 물고기가 없나 봐. 저기 빵 조각들이 그대로 있잖아. 배가 있는 저기 연못 끝으로 가봐. 안 돼, 까미유. 그쪽은 물이 아주 깊어. 무슨 상관이야. 물고기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걱정이야? 물고기 말고 우리 중 누구라도 물에 빠지면 어떡해? 우리가 왜 물에 빠져? 물가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되지. 그럼 물속으로 미끄러지거나 빠지지도 않을 거야. 내 말이 맞아. 그래도 꼬마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나도 같이 갈래. 물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게. 안 돼, 자꾸. 거기 그대로 있어. 우리도 곧 올 거야. 여기보다 저쪽에 물고기가 더 많을 것 같지는 않아. 우리가 여기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건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빵 조각을 너무 많이 던져서 그래. 다른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너희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자크는 더 고집 부리지 않았다. 그리고 피에르가 방금 한 말을 같이 빵을 던진 다른 아이들에게도 하였다. 아이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물고기들이 찌를 물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나는 피에르, 앙리, 그리고 오기스트를 따라 연못 끝으로 갔다. 하지만 거기서도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자리를 바꿔봐도 소용이 없었다. 찌를 끌어봐도 물고기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얘들아, 내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여기서 물고기가 잡히기를 지겹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 우리 한꺼번에 많이 잡자. 단번에 15마리나 20마리씩 잡는 거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무슨 수로 15마리나 20마리를 잡아?
투망, 그물로 잡는 거야. 하지만 무척 어렵잖아. 아빠가 그물 던지는 방법을 알아야 한댔어. 어렵다고? 말도 안 돼. 나는 말이야 20번도 더 투망을 해봤어. 아주 쉬워. 그래서 물고기들을 잡았어? 못 잡았지. 물에다 그물을 던진 게 아니거든. 뭐라고? 그러면 어디서 던져봤는데? 풀밭에서도 땅에서도 해봤지. 잘 던지려고 연습한 거야. 하지만 풀밭이나 땅하고 물은 다르잖아. 물에서는 잘 던지지 못할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잘 던지는지 못 던지는지 어디 두고 봐. 그물을 가져올게. 오기스트 부탁이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면 아빠가 야단치실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 우리는 항상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니까. 기다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불안해하는 피에로와 앙리를 남겨놓고 오기스트는 달려갔다. 그리고 곧 그물을 끌면서 돌아왔다. 자, 물고기들아 내가 간다. 바닥에 그물을 펼쳐 놓으면서 오기스트가 말하였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그물을 던졌다가 천천히 잡아당겼다. 더 빨리 당겨. 왜 그렇게 느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그물이 찢어져. 물고기도 도망간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당겨야 해. 그물이 다 올라왔다. 그러나 그물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었다. 아, 처음엔 다 그래. 용기를 잃지 마. 다시 하자. 다시 하였다. 하지만 첫 번째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왠지 알 것 같아. 물가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럴 거야. 물이 얕잖아. 저 배에 타야겠어. 배가 아주 기니까 문제없어. 물가에서 좀 떨어져서 그물을 던질 수 있을 거야. 안 돼, 오기스트 타지 마. 그물이 노나 밧줄하고 엉킬 수도 있어. 그러다 물에 빠지면 어떡해? 너는 꼭 2살짜리 애기 같다. 할 수 있어. 두고 봐. 오기스트는 배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였다. 오기스트는 웃고 있었지만 사실 겁을 먹었다. 나도 오기스트가 서투르다고 생각하였다. 배가 움직였다. 오기스트는 그물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였다. 손놀림도 서투르고 발도 떨고 있었다. 그래도 오기스트는 자존심 때문에 그물을 던졌다. 그러나 물에 던지다 말았다. 물에 떨어질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물이 오기스트의 왼쪽 어깨에 걸리면서 물에 떨어졌다. 그 바람에 오기스트는 머리부터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피에르와 앙리는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오기스트도 떨어지면서 비명을 질렀다. 오기스트는 그물에 말려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였다. 마구 발버둥을 쳤다. 그럴수록 그물은 더욱 오기스트의 몸을 쥐었다. 오기스트는 점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면 완전히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았다. 피에르와 앙리는 둘 다 수영을 할 줄 몰랐다. 그래서 오기스트를 구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전에 오기스트는 죽을 수도 있었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물에 뛰어들었다. 오기스트에게 헤엄쳐 갔다. 오기스트는 이미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나는 이빨로 오기스트를 말고 있던 그물을 물고 물가까지 나왔다. 그리고 오기스트를 끌고 가파른 연못가로 올라갔다. 언덕에는 돌과 풀뿌리가 많았다. 하마터면 오기스트의 몸에 혹이 날 뻔하였다. 가까스로 오기스트를 풀 위에까지 끌어올려 눕혔다. 오기스트는 움직이지 않았다. 피에르와 앙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오기스트 곁으로 달려왔다. 둘 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서둘러 오기스트를 죄고 있던 그물을 떼냈다. 까미우와 마들렌은 사람들을 부르러 갔다. 멀리서 오기스트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본 꼬마들이 달려왔다. 꼬마들도 피에르와 앙리를 도와 부지런히 오기스트의 젖은 얼굴과 몸을 닦았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정신을 잃은 오기스트를 데리고 갔다. 나는 아이들과 남았다. 훌륭한 까디숑, 또 오기스트의 목숨을 구했어. 모두 봤지? 까디숑이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었잖아. 그래 물론이야. 오기스트를 구하고 잠수까지 했어. 그리고 오기스트를 풀밭으로 끌어올렸어. 까디숑, 다 젖었잖아. 만지지 마. 자꾸 내 옷도 다 젖잖아. 까디숑 몸에서 계속 물이 흐르잖아. 젖으면 좀 어때? 그래도 까디숑만큼 젖지는 않을 거야. 자크가 내 목에 팔을 두르며 말하였다.
빨리 깨디숑을 외양간으로 데려가. 몸이 따뜻해지도록 잿더미로 잘 문질러줘. 그리고 귀리도 줘. 기운을 차려야 한단 말이야. 내 말이 맞아, 루이. 이리 와, 깨디숑. 그런데 문지른다는 게 뭐야? 깨디숑을 문질러준다고 했잖아. 그건 몸이 마르도록 짚을 가지고 비벼서 닦아준다는 뜻이야. 왜 문지른다고 하냐면 닦아주기 위해 짚을 뭉치잖아. 짚을 뭉치면 꼭 수세미 같아서 그런 거야. 나는 작과 루이를 따라 외양간으로 향하였다. 둘 다 내 몸을 얼마나 열심히 문질러 대던지 금세 땀을 뻘뻘 흘렸다. 그러나 둘은 멈추지 않았다. 내 몸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계속 문질러 주었다. 앙리에트와 잔느는 내 꼬리와 갈기를 번갈아가며 비껴 주었다. 모두 일을 끝냈을 때 나는 아주 멋있어졌다. 귀리도 정말 맛있었다. 앙리에트, 깨디종한테 귀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잔느는 내가 들을까봐 조용히 앙리에트에게 말하였다. 괜찮아, 잔느. 깨디숑에게 당연히 상을 줘야지. 저 귀리를 좀 가져가고 싶은데. 왜? 우리 토끼들한테 좀 주려고 귀리를 좋아하는데 한 번도 주지 못했거든. 내가 깨디숑 귀리를 가져가는 것을 보면 자꾸나 루이가 야단칠 거야. 안 볼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러면 너는 도둑이 되는 거야. 깨디숑은 말을 못하니까 내가 가져가도 불평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깨디숑의 귀리를 훔치는 거야. 토끼들은 귀리를 조금만 먹어도 아주 좋아할 텐데. 잔느가 슬픈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리고는 내 곁에 앉아 내가 귀리를 먹는 것을 바라보았다. 왜 거기 있어? 오기스가 어떤지 보러 가자. 싫어. 여기서 깨디종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릴래. 귀리를 조금 남길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나는 귀리를 훔치지 않고도 내 토끼들한테 가져다 줄 수 있어. 앙리에트는 잔느를 데리고 가려고 달래보았다. 그러나 잔느는 꼼짝하지 않고 내 곁에 있었다. 앙리에트는 사촌들과 가버렸다. 나는 천천히 귀리를 먹었다. 혼자 남은 잔느가 내 귀리를 훔쳐갈지 보고 싶었다. 잔느는 가끔 내 여물통을 살펴보곤 하였다. 정말 많이 먹네. 실컷 먹었을 텐데 계속 먹을 건가 봐. 아직도 계속 먹고 있어. 다 먹지 말아야 할 텐데. 조금만 남겨주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여물통에 있는 귀리를 다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꼬마가 애처로웠다. 잔느는 내 귀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 내가 귀리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나는 다 먹은 척하였다. 그리고 귀리를 반이나 남겨놓고 여물통을 떠났다. 잔느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 그리고 검은 앞치마에 귀리를 한 움큼씩 넣으며 소리쳤다. 넌 정말 착해. 너무 고마워. 우리 착한 깨디숑. 나는 너보다 더 착한 당나귀를 본 적이 없어. 넌 목보가 아니어서 착해. 내가 그렇게 착하니까 모두가 널 좋아하지. 토끼들도 기뻐할 거야. 토끼들한테 내가 이 귀리를 줬다고 꼭 이야기할게. 잔느는 귀리를 앞치마에 모두 담아서 달려갔다. 나도 천천히 뒤따라갔다. 토끼장으로 간 잔느는 토끼들에게 내가 정말 착하고 먹보도 아니라며 말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토끼들을 위해서 귀리를 남겨주었으니 토끼들도 작은 새들을 위해서 귀리를 조금 남겨야 한다고 말하였다. 조금 있다 다시 올게. 그리고 너희들이 깨디종처럼 착한지 볼 거야. 잔느는 토끼장 문을 잠그고 앙리들을 만나러 뛰어갔다. 나도 오기스트의 소식이 궁금해서 잔느를 따라갔다. 드디어 성에 도착하였다. 오기스트가 친구들과 잔디밭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오기스트가 일어섰다. 오기스트는 나를 쓰다듬으며 말하였다. 깨디숑, 넌 나를 구해준 은인이야. 내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사실 내가 그물을 잡고 나를 물 밖으로 끌어당긴 건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물로 뛰어드는 것은 똑똑히 봤어. 날 구해준 걸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곳에 오면 꼭 너한테 인사를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착하다, 오기스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그렇게 감사한단다. 나도 깨디숑이 우리에게 해준 여러 가지 일들을 절대 잊지 않을 거란다. 무슨 일이 있어도 깨디숑을 데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
몇 달 전에 캐디종을 방앗간에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라면 오기스트를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보내지 않았잖니, 아가야.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사실이야. 오기스트한테 한 짓을 보고 집안 식구들 모두 캐디종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거든. 그러나 이제 캐디종을 어디에도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단다. 그리고 우리랑 함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캐디종이 우리 집에서 행복하도록 늘 내가 보살필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저도 캐디종을 항상 사랑하고 보살필게요. 캐디종도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할 거예요. 자크가 할머니 목을 끌어안으며 외쳤다. 왜 캐디종이 다른 아이들보다 너를 더 좋아해야 하지? 불공평하잖니? 아니에요, 할머니. 공평해요. 왜냐하면 제가 캐디종을 가장 많이 사랑하니까요. 캐디종이 못되게 굴어서 아무도 캐디종을 좋아하지 않을 때에도 저는 캐디종을 조금 사랑했어요. 아니, 많이. 그렇지, 캐디종? 나는 자크의 어깨에 머리를 얹었다. 그러자 모두 웃었다. 얘들아, 캐디종이 너희들보다 나를 조금 더 사랑해도 되지? 그래, 당연하지. 난 항상 캐디종을 사랑했지. 그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좋아했지? 그래, 당연해. 할머니 보셨죠? 캐디종을 데리고 온 것도 저고 캐디종을 제일 사랑하는 것도 저예요. 그러니 당연히 캐디종도 저를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여길 떠나면 캐디종을 보살필 수가 없잖니? 전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할머니. 자크가 힘차게 말하였다. 내 아빠 엄마가 여길 떠날 때 당연히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 넌 여기에 항상 있을 수 없단다. 자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자크는 한쪽 손으로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다. 할머니, 제게 깨디종을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하마. 하지만 아가, 깨디종을 파리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깨디종은 제 거예요. 아빠가 성을 사시면 그때 깨디종을 데려갈 거예요. 그래, 그동안 깨디종은 여기서 사는 거야. 어쩌면 나보다 오래 살지도 모르겠구나. 깨디종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이야기를 마치며 그날부터 꼬마 주인 자크는 나를 예전보다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다. 나도 자크뿐만 아니라 집안의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고 즐겁게 대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사랑해 주었다. 나도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나 동물, 여러 가지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오기스트는 자주 우리 집에 왔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게 꼬박꼬박 인사하러 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오기스트는 나를 보러 올 때마다 맛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다. 사과와 배, 당근과 상추도 가져다 주었다. 가끔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빵이나 소금도 갖다 주었다. 나는 처음에는 오기스트가 바보스럽고 허풍이 심해서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오기스트의 마음이 사실은 착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글을 쓰게 된 것은 앙리와 사촌들과의 대화 때문이었다. 앙리는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또 왜 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여자 사촌들과 자크는 내가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지혜와 생각이 있는 동물이라고 편들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춥던 어느 겨울 내 삶에서 벌어졌던 중요한 사건들을 쓰기 시작하였다. 어쩌면 내 어린 당나귀 친구들이 여러분을 재미있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 당나귀들은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으면 여러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해줄 것이다. 당나귀도 다른 모든 생물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 주인이 구박하면 괴로워한다.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는 복수하려고 한다.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안다. 주인들이 대하는 것에 따라 당나귀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말을 하지 못하는 당나귀라도
주인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내 꼬마 주인 자크는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나는 이제 늙었다. 하지만 당나귀는 오래 산다. 나에게 마지막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나는 내 힘과 지혜를 우리 주인들을 위해 쓸 것이다. 지은이 소개. 프랑스의 국민 작가 한국에 오다. 세기르 백작 부인, 본명 소피 로스톱치는 1799년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유명 인사들의 흉내를 내거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재주가 뛰어나서 어른들을 자주 웃겼다. 이 장난기 많고 밝은 성격은 그녀의 작품들 속에 잘 드러나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모스크바의 시장이었다. 나폴레옹이 쳐들어오자 아버지는 모스크바에 불을 질러 도시를 지켰다. 그러나 황제는 오히려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세웠고 결국 그녀는 18세의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프랑스로 망명하였다. 20세에 세기르 백작과 결혼한 후부터 그녀는 백작 부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세기르 백작은 매우 매력적인 남자였지만 바람둥이였다. 남편에게 실망한 부인은 모든 애정을 8명의 자녀에게 쏟았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이야기하고 산책하기를 즐겼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세기르 부인은 아이들에게는 늘 좋은 친구였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동료이자 조언자이자 의사였다. 부인은 자신의 인생을 아이들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데 보냈다. 아이들이 자신의 단점은 스스로 고쳐나가고 장점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결혼을 하자 손자, 손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소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그 이야기들을 동화책으로 쓰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출판되자마자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녀의 동화에는 심술궂고 사납고 못된 주인공들이 등장하지만 그래서 더욱 사실적이고 생생한 재미를 전달해준다. 이러한 부인의 동화는 착하고 예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동화에 익숙해 있던 당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세기르 백작 부인의 작품들은 15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사랑받아 왔다. 지금도 프랑스에는 그녀의 업적과 명성을 살펴볼 수 있는 많은 기념물들이 있다. 세기르 백작 부인 초등학교, 세기르 백작 부인 박물관, 세기르 백작 부인 우표가 있는가 하면 당나귀 깨디숑의 주인공 이름을 딴 깨디숑 거리, 당나귀를 타고 산책을 나가는 아이 동상도 있다. 그뿐 아니라 프랑스의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교과 과정에 세기르 백작 부인의 동화를 넣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한다. 1874년 부인은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대표적으로 말썽꾸러기 소피 외 많은 작품들이 있다. 옴기니의 말, 인간 세상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우화. 당나귀 깨디숑은 프랑스에서만 160만 권 이상이 팔린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품이다. 이 책은 일단 매우 재미있다.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 영리한 당나귀 깨디숑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겪게 되는 모험들은 읽는 이의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배꼽을 잡고 웃게도 하며 눈물을 글썽거리게 만들기도 한다. 즐거움과 슬픔, 깨달음과 감동이 종합선물 세트처럼 모두 들어있는 이 동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할 수 있어서 우리는 몹시 기쁘다. 깨디숑은 이 동화 속의 주인공 당나귀 이름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간들 모두의 이름이기도 하다. 깨디숑의 감정이나 행동들이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웨는 세기르 백작 부인의 작품은 도덕성의 경계에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대부분의 동화에서 착하고 예쁜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것과 달리 부인의 작품에서는 착하지도 예쁘지도 않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보인다.
깨디숑은 생각할 줄 알고 반항할 줄도 아는 당나귀다. 그래서 이를 지독하게 많이 시키는 주인을 걷어차기도 하고 음식을 다 먹어버리거나 채소밭을 망치기도 한다. 억울하게 죽은 친구를 위해 복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심술을 부리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착한 당나귀가 되기로 마음먹은 깨디숑은 도둑을 잡기도 하고 물에 빠진 아이를 목숨 걸고 구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여 다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늘 착하기만 하고 겸손하기만 하고 항상 남을 용서하고 이해해 주며 살지는 못한다. 우리는 잘난 척을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비웃기도 하며 그들을 골탕 먹이기도 한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깨디숑처럼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래서 똑똑하지만 완벽하지 못한 깨디숑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른다. 이 동화를 여성들이 할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살아야 했던 불행한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흔히 고집세고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여겨지는 당나귀의 입을 빌어 당나귀 여자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동화가 쓰여졌다는 것이다. 진실과 거짓, 행복과 불행, 싸움과 화해, 복수와 용서,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이 작품은 결국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이며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못되게 굴면 관계가 나빠지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면 관계가 좋아진다.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나아가 동식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세기루 백작 부인은 깨디숑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옮긴 이들도 개수나무 출판사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의 사랑스러운 깨디숑에게 반해서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드디어 예쁜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깨디숑과 함께 웃고 울고 가슴 뭉클해했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늘 고맙게 행복하게